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뉴스토마토 연금포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토론자와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 사회는 이경희 한국연금학회 회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경희 회장님은 상명대학교 글로벌 금융경영학부 교수이시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하실 김규동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께서는 한국연금학회 이사로 개인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보험연구원 생명연금 연구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께서는 키움투자 자산운용 퇴직연금 이사, 삼성생명보험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남재우 연구위원과 김성일 소장님 그리고 양은석 팀장님께서 토론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 사회를 이경희 회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상명대학교 이경희입니다. 오늘 이제 그 포럼 주제가 중구난방 사적연금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4일에 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냈습니다.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나온 이제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은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냈고, 그럼 그 부족한 그 노소득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그런 사적연금을 좀 구조개혁을 해서 잘 3층 체계를 완성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이런 최근의 현안 이슈에 대해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세 분 발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남재우 박사님께서는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그 실적 배당형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이 수익률 개선이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잘 분산된 그 위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펀드를 개인이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런 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형 펀드와 같은 이런 방식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준퇴기금과 같은 이런 CDC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에 좀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금형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일 소장님은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 또 자산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주어진 환경 하에서 IRP나 연금저축이나 ISA,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금 삼총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노후소득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유용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석 팀장님께서는 이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퇴직연금 부분에서도 글로벌 자산 배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각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결국은 자산 운용을 효율화해서 수익률을 개선하고, 그게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어떤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자는 두 분이세요. 토론자 김규동 박사님하고 민주영 이사님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자들 각각 10분씩 20분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방청석에서 질문이나 어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분 세 분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계에서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김규동 박사님께 10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김규동입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지만 학계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입장이고요. 일단 저희는 보험회사 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생명연금 연구실장을 하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는 사적연금이니까 꼭 퇴직연금에 국한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다 통틀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익률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수익률만 높으면 솔직히 아까 이제 김성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익률만 높으면 그 제도가 어떻든 간에 다 이제 그 연금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유입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수익률만 높으면 솔직히 다른 게 다 필요 없죠. 어떤 선택도 필요 없고 모두가 이제 그 높은 수익률에 따라서 자금을 이제 그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왜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왜 그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보다 그 금리 확정형 쪽으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금방 성숙도 있지가 않고, 그리고 그 남재우 박사님께서도 아까 수익률을 비교를 해주셨지만 물론 이제 실적배당형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어떤 그 펀드를 선택을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할 때는 제시해 주신 그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8%, 9%의 어떤 수익률이 난다고 했을 때 어떤 펀드는 20%, 30%의 수익을 내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좋은 시장에서도 손실을 보는 펀드들이 있는 거고, 그거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 개인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국 여기에 돈을 묻어놓으면 결국은 돈이 이제 자금의 이제 규모가 커질 것이다. 수익률이 높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확신, 신뢰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돈이 몰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가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원금만 잘 지켜도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연금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는 사람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이한 형태로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근데 왜 그런 제도가 도입됐는가? 과연 업권 간의 어떤 이권 다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자본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돈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연금 저축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세제 혜택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401k에 납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득공제를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은퇴를 하기 전에 60세가 되기 전에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부여를 합니다. 인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퇴직연금 계정에 돈이 이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모두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에 대해서 지금 세액공제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소득공제를 하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나 12% 이제 뭐 주민세 포함하면 뭐 16.5%와 13.2%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중도에 그냥 그 연금저축을 해지했을 때 과거에 받았던 세제혜택만 뱉어내면 모든 것이 이제 되는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이제 수령하는 시기에는 그 이제 올해부터 그 연 인출 한도가 이제 1,500만 원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과거에는 600만 원, 그 1,200만 원 올랐다가 이제 올해 1,500으로 올랐죠. 올라서 1,500만 원까지는 이제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고 1,500만 원이 초과되면 기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부과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는데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봤을 때 16.5%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세액공제를 13.2% 받은 사람이 만약에 연간 인출액이 1,500만 원 넘어서 16.5%의 어떤 과세를 받게 되면 결코 이익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연간 인출액이 1,500만 원 넘게 되면 그 세제 적격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그 연금저축이나 IRT 같은 세제 적격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1,500만 원 한도 내로 인출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금저축이나 IRP의 목적이 젊을 때부터 계속 그 자금을 적립을 해서 은퇴자금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30세부터 65세까지 35년간 연간 그 납입 세액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했을 때 한 35년간 그 납입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이제 4억 원, 5억 원 되거든요. 그 4억 원, 5억 원 되는 자금을 65세부터 한 30년간 인출을 한다 했을 때 연간 1,5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도 1,500만 원을 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장기간 그리고 최고 한도로 그 연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1,500, 2,000만 원이면 될까, 3,000만 원이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금액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적립액에 대해서 적립액 규모에 따라서 어떤 연간 그 인출 한도를 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세액공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그 소득공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그 연금을 납입하는 그 개인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신뢰성,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어떤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장점인 접근성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장점을 남게 되는 거고, 아까 그 단점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장점만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자금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만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했을 때 과연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은가라는 부분들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만 높으면 다른 조건들이 어떻든 간에 다 자금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도입이 됐던 시기에 한 재작년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연금 상품들을 이제 출시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는 좀 처음에는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상품들이 지속되지 않았던 것이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직접 그 투자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그 내가 이 연금에 몇 천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수익률이 한 좀 수수료 싸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수익률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게 큰 돈이 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연금 상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그 관리에서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좀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래에셋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뭐 핀테크, 인쇼테크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 중심의 어떤 이제 가치사들의 변화. 그래서 과거에는 그 공급자, 금융회사,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치사슬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가치사슬이 이제 형성되는 그래서 좀 그 관점이 바뀌는 소비자 중심의 어떤 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원리금 보장형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자본시장의 어떤 그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변동성을 개인이 감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세제 혜택이 지금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그 납입할 단계하고 그 인출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이 적립금을 많이 많이 적립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되지 설계가 좀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뭐 소득공제로 환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뭐 적립금 규모에 따라서 인출한도를 달리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경험이 축적되면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축적해 가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대비 실제 그 수익률이 성과가 더 높은가 이거에 대한 거가 성공 여부에 큰 관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양은석 팀장님께서 좀 그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주영 기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영증권의 민주영입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사업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제 퇴직연금 여러 가지 수익률, 낮은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현명하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우선 이제 반성도 하고 그동안 시장 참여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 개선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부터 이제 그런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요. 우선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느끼고 또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오랜 역사,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오랜 역사를 통해서 물론 2005년부터 시작돼서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가 길진 않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고민 속에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개선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된다면 퇴직연금 시장이 또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남재호 박사님의 이제 제도 및 규제 개편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느꼈던 점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퇴직연금 관련돼 가지고 이제 퇴직연금의 본연의 어떤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우선 좀 태생적으로 이 퇴직금 제도로부터 시작된 점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제도로 시작되다 보니까 개인의 자산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자산을 중도 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반론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죠. 근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 이제 지금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같이 이제 병행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의무화되게 된다면 이제 그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퇴직연금은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갖추고 있는데 국민연금 자산을 개인의 자산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가입자들의 어떤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이건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인식도 이제 한몫하고 있지만 또 하나 좀 약간 디테일한 측면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투자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그 가입 절차가 매우 복잡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디폴트 옵션을 이제 뭐 고위험이나 중위험을 선택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이상 걸리더라 이런 이제 항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처럼 이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리금 운용 상품 중심으로 이렇게 몰렸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용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도 뭐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운용에 대한 제약들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해서 위험자산에 대해서 70%만 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남조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사전 지정제도 디폴트 옵션이 아닌 어떤 대표 상품 제도와 유사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었는데요. 저 역시 이제 동의하고요. 우선 사전 지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작점에서부터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다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못 잡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좀 단순화하고 지금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셨던 이제 저조한 수익률은 이제 상품 선택이 아닌 자산 배분의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아주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사람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프로세스인데요. 이런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품 선택도 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낮은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이 관건이고 그거에 대한 방법은 결국 이제 개인들이 이를 공부해서 자산 배분을 하기는 좀 요원한 문제이고 이제 제도 개편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 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의 풀링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말씀하신 컬렉티브 디시라든지 투자 1인, 디폴트 옵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좋은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일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양우석 팀장님께서 김성일 소장님께서는 국민연금 따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K5웨더 자산 배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우석 팀장님께서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정답은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정답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이제 예시가 연금시장의 어떤 다양성 확대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문제를 보고 하나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A냐 B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A와 B 이렇게 둘 다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크게는 제가 한번 잡아본 건 수익률과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만능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수익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을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왜 3%, 4%, 5% 줄 게 아니라 10%, 30% 준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10%, 30% 준다면 충분히 모든 개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익률에는 이제 양면성이 항상 존재하죠. 수익률에는 이제 입체적인 건데요. 우리가 수익률 개념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수익률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 뒤에는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 가능성, 그 다음 변동성 이런 개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10%, 30% 이렇게 높일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10%, 30%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때 손실 또한 그만큼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연금 가입자들의 기대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 3%이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히 얘기하듯이 4%, 5%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나가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그냥 수익률 만능주의 이렇게보다는 사실은 그 연금 가입자들의 어떤 목표에 기반한 자산 배분, 그냥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기대하고 있는 목표,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생의 어떤 삶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있는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제가 이제 자산 배분 관련된 책 중에서 이제 재미있게 봤던 책이 아트 오브 에셋 얼로케이션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배분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예술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의 어떤 성향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자산 배분의 올바른 그 자산 배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에서 어떤 수익률 부분뿐만 아니라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적립금 증대를 통해서 연금, 원금의 어떤 충분성을 제고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시장에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익률에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 충분하게 수익을 올려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AI하고 RA에 대한 지나친 이제 기대는 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인상 깊었는데,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이제 높이면 어떤 맞는 기회가 아니라, 어떤 일종의 계산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바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자들이 최근에 이제 이 RA를 활용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것들은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그죠? 사람이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 맞는 자산 배분안을 내고 포트폴리오를 내서 운용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RA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런 부분을 모든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저가의 RA 서비스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운용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최근에 우려되는 거는 수익률의 기대를 파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위험성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수익률을 팔아서 하는 경우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마케팅으로서만 수단으로서만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금 자산 운용의 하나의 어떤 좋은 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기대를 팔기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 효용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영 이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내용은 자산운용 규제나 사전지정운용 제도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다음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수익률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가입자의 그 목표에 기반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좀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비용 효율적인 그런 방안으로서 활용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정 토론자 토론은 이제 마쳤는데 혹시 방청석에서 어떤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하고 이름 좀 말씀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임지훈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최대 이제 퇴직연금 운용사인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2022년에 가상자산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최대 가상자산 시장을 차지하는 뭐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상자산 쪽을 취재할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가상자산도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상자산이 퇴직연금에 있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뭐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민주영 이사님이랑 양은석 팀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퇴직연금 시장이 지금 뭐 많은 변화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직 개편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권에서 각 회사들이 뭐 어떤 식으로 조직을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예,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뉴스토마토 기자님이시네요. 두 개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 포트에 가상자산 투자를 이제 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주셨고, 이제 두 번째는 퇴직연금 사업자들, 금융회사들이 현장에서 지금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민주영 기사님하고 그다음 양석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그 질문은 남자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 끝나서요. 우리 발제해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변 아니요. 종합 토론이니까 아까 발제하신 것 말고 다른 그 두 개의 그 주제에 대해서도 또 코멘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 박사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코멘트와 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규동 박사님 의견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저희 실적 배당 상품의 문제점 이런 걸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 방안들 그런 것들이 좀 적절치 못한 측면도 있다. 일단은 지금 실적 배당 상품 자체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김 박사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신뢰 부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실적 배당 상품이 근로자의 그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 제기였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그게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식의 이유가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가 국내 자본시장이 아직은 좀 후진적이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떤 그런 과도한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힘들다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의 방향을 좀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그런 변동성을 감내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주식채권 폭락하면서 실적 배당에서 마이너스 손실이 나왔던 부분 그런 내용들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연금 자산의 운용에서는 일종의 교육이나 홍보로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받아들여서 단기 수익률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결국 길게 보면 장기적인 프리미엄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자본시장이 낙후된 부분은 글쎄 이게 퇴직연금을 국내에서만 운용해야 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차라리 그 부분으로 좀 답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쪽에서 개인연금 쪽으로 점점 더 프라이빗한 쪽으로 갈수록 세제 혜택이라는 게 결국에 정부의 재정 지원인데요. 정부의 재정 지원 자체의 어떤 형평성, 적정성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소득의 역진성 문제입니다. 더 많이 부유한 가진 사람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얼마만큼 형평성에 맞겠느냐라는 부분,
부분이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민주영 이사님 여러 코멘트 고맙습니다. 근데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코멘트를 하자면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제고가 중요한데 어떤 획일적인 목표 수익률 제시는 좀 적절치 않겠다라는 부분이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제 근로자들 들어보면은 요구하는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근데 지금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에서 목표 수익률 설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산 배분의 중요성 등등을 얘기할 때 개인별로 개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반드시 설정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합리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목표 수익률 설정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몇 프로 원하세요? 3%, 4%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의 은퇴 이후의 삶의 모습 등등을 묘사함으로써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됩니다라는 게 도출되는 뭐 그런 식의 목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오히려 AI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여러 가지 AI 기법이나 이런 것들, 수치화되지 않은 비계량화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AI 기법 같은 게 운용 자체에도 있지만 목표 수익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짧게 해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상자산의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편입 가능성이라고 이제 질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아니오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 대상 자산은 그 자체로 상당한 어떤 트랙 레코드라 그럴까요?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를 확보를 해야지만 뭐 당연히 이제 편입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상자산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업력을 쌓아간다면은 뭐 좀 멀지 않은 미래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상자산보다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 지금 포트에 벤처 투자가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중공적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 자산이 벤처 시장에 투자되는 거는 뭐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벤처 시장은 그 자체로 가상자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장 자체가 정교화되고 업력이 인정받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일 소장님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자산 배분형 상품들의 수익률이 뭐 신뢰를 많이 줬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믿고 맡길 때가 있다면 맡기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을 텐데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수익이 좀 더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인출 시기에 세제 비적격과 세제 적격 상품의 세금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수익이 얼마나 났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때가 있고 또 아닐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제 적격 상품에 넣어서 그냥 예금만 했다면 세제 비적격이 더 나은 경우들이 있고요. 반면에 세제 적격에 넣어서 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를 하게 되면 뭐 종합소득세든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제 분석에서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아까 이제 기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저는 흥미로웠는데, 자산 배분에 암호화폐를 넣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산 배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넣잖아요. 뭐 원유를 넣기도 하고, 뭐 저는 금을 좀 선호하기도 하지만 암호화폐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학계에서 이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논문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암호화폐를 아주 조금 넣으면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위험 대비 수익도 좋아지더라 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의견은 다른데, 제가 뭐 페이퍼를 쓰지 않았지만 암호화폐를 이제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느끼셨겠지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좀 달라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다른 자산하고 움직임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다른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자산이 나왔다라는 의견들도 많았고, 저도 굉장히 동의했었어요. 저도 데이터 분석해보면서.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스닥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시장 유동성에 따라가는 거죠. 원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들이 가지고 있던 뭐 분산 원장이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캐릭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단박에 대박 낼 수 있다라는 투기적 심리가 작용하면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그냥 확 들어가면 코인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반대로 분위기 안 좋아지면, 뭐 22년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20년, 21년에 나왔던 수많은 젊은 파이어족들, 세 가지 자산이었어요. 주식, 부동산, 코인. 네. 레버리지 잔뜩 낀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싹 들어갔죠. 21년 말부터 시작해서 22년에. 왜냐? 코인은 왜 죽었어? 그때 나온 해석들이 그런 거였어요. 시장 유동성이 없다. 돈이 안 도니까 넣을 돈이 없다. 코인이 왜 그렇게 움직여? 코인은 군산 원장이잖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좀 예전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발언이었고, 제 생각도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코인은 그냥 투기 자산이고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라서, 그러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과거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냥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나스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거가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질문들이 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우선은 제도적으로 현재 불가능하고요.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공부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한데, 네.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관관계가 낮은 뭐 탈중앙화된 자산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서 좀 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과 관련된 그런 성과에 대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두 번째는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그 조직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 그리고 신뢰 문제가 곧 조직 형성과 세팅과 구성에 대한 걸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수익률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뭐 어떤 수치나 그런 걸로 말씀드리기에는 또 금융투자업에 대한 또 기준이나 이런 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의 로보어드바이저 1인이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도입이 되니까 각 알고리즘의 수익률이 그대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치가 지금 공시가 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들었던 알고리즘 총 두 가지 ETF와 펀드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유형별로 3개의 세부 위험 성향별 포트폴리오 총 6개가 있는데, 그 계좌에 신고된 거의 수익률이
어바웃하게 높은 한 자릿수와 또 ETF의 공격적인 거는 그 한 자릿수를 넘어선 성과 정도를 지금 공시되어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퇴직연금 로보 운용팀이라는 신설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직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팀입니다. 원래는 자산 배분 전문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집단에 있다가 한 팀의 한 파트의 소속 직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진행이 올기에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내부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면 이제 임직원 수도 많고 가장 또 대우증권과 함께 해서 엄청 커진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엄청난 챌린지가 7년 동안 디베이트가 극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바일 MTS 서비스에 탑재를 해서 그냥 딱 내밀어진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거를 그 시사를 하고 있고 안정성과 그런 거의 부분에 대한 거를 검증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익률이 실제로 저희가 같은 부서에 로보어드바이저 팀도 있고 자산배분 팀도 있습니다. 같이 해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어떤 국면에서는 이쪽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좋았다가 사실은 그게 결론입니다. 수익률을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근데 다른 점은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영되는 부분은 고객에게 좀 더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제공 방식은 이제 스탠다드한 거를 모든 그걸 선택하신 분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말씀 좀 나오셨는데 그 많은 고객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니즈를 받아서 그걸 요구대로 다 맞춰서 해드리기에는 굉장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서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질문과 선택 옵션의 클릭으로 자기의 요구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효용이 생기는 겁니다. 비슷한 비용을 이제 비즈니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게 고객에게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의 목소리 듣기도 더 좋은 방식이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에서의 효용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발표 때 하이브리드 방식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드렸던 게 어찌됐든 분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의 방식도 분산을 해드려야 됩니다. 고객님들께 다양한 선택지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지금은 저희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어떠한 콜라보가 생길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6, 7년 동안 검토하면서 이 방식이 괜찮을까를 고민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중하게 지금 요 비즈니스를 접근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 이제 신설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설명드리고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팀에 이제 5명 정도 인원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하거나 변경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직 관련해서 해주셨나요? 같이요? 네. 혹시 조직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그 뉴스토마토에서 주최한 그 연금 포럼에 이렇게 발제자로, 토론자로 또 이렇게 청중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런 어떻게 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이런 사적연금을 운용 효율화해서 또 연금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유의 장이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이끌어주신 이경희 회장님과 5분의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상에 정답은 많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연금과 관련해서 특히나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그 정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리로 편하게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발표와 또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려 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되고 10가구 중에서 6가구는 자녀가 없으며 또 1인 가구가 40%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외로운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연금을 비롯한 재무적인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연금 포럼으로 새롭게 출발한 2024 뉴스토마토 연금 포럼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 더 성숙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주제로 매년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 뉴스토마토 연금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